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해서 요즘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된다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채권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어떤 주제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해서 우선은 재밌는 주제죠. 요즘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죠.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제 좀 경제 부분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 여기 보면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40% 가까이 육박한다. 이 전 세계 탑이다. 전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다. 어설프게 알짜배기인 한국을 건드리면 일본 지네가 먼저 자빠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조금 잘못된 생각이다, 조금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이런 영상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이제부터 얘기하려는 거는 주식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그죠? 채권, 대출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주식 투자자는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고 기업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고 성장성도 중요하고. 근데 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채권 투자자는 내가 돈을 빌려준 그 대상의 상환 능력, 그래서 이놈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살아남아서 내 돈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망하면 빌려준 돈 못 받거든요. 그래서 주식과 달리 조금 좀 평가 방법이 그나마 좀 간단합니다. 아무튼간 일단은 채권 투자에 있어서 상환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부채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그죠? 이거는 tradingeconomics.com에서 나라별로 그 부채 비율 순으로 쭉 제가 나열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부채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600조 원 정도 GDP가 나오죠. 근데 부채는 한 5, 600조? 제가 알기로 5, 600조까지는 아니고 아마 한 700조 그 정도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하여튼 40%대니까 하여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왜 하필이면 사람들이 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신경을 많이 쓰냐? 왜 이걸 중요한 가치로 보느냐? 라면 그 이유는 우선은 GDP라는 게 어떤 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한 생산량의 총량이죠. 그죠? 그렇다면 어쨌든 빚을 갚으려면은 이자를 내고 빚을 상환하려면은 내가 번 거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번 거 내에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가 1년간 나라가 1년간 만들어낸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하는 가장 손쉬운 지표는 바로 GDP죠. 그래서 사람들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어떤 나라의 정부의 건전성을 평가할 때 그래서 그 지표를 가장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문제는 어떤 정부의 상환 능력이나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게 사실상 말도 안 되게 어렵고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또한 그리고 이 GDP 대비 정부 부채 지표라는 이거 지표는 사실상 너무 어떤 상환 능력이나 이런 거를 평가하기엔 너무나 모자란 단편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왜 정부에 대한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냐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 제가 돈을 빌린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저야 소득이 뻔하죠.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한다든가 아니면은 취직을 했다면은 월급을 받는 거. 개인이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저놈이 1년에 얼마 버는지 보고 어떤 직장 다니는지 보고 저놈이라면 이 정도 빚을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개인의 영역이 아니고 기업이나 정부의 영역으로 넘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골 때립니다.
사실상 그 신용 등급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도 그런 거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회사들이 있죠. 바로 신용평가사, 뭐 S&P, 피치스, 뭐 무디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똑같아요. 얘네도 못 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거 어, 참 웃겨요. 그러니까 이 마치 S&P나 뭐 무디스나 이런 애들이 뭐 일본, 뭐 우리나라, 한국, 뭐 아니면 미국에다가 뭐 A 등급을 줬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심리적인 위안이죠. 그래도 조금 채권 볼 줄 아는 S&P나 무디스 이런 애들이 쟤한테 A 등급을 줬으니까 그나마 좀 믿고 투자할 수 있겠군. 이 정도 영역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뭐 예를 들어 미국이 뭐 A 등급이다. 야, 그럼 완전 안전한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소꿉놀이 할 때 철수는 아빠하고 영희는 엄마 해. 그거 하고 S&P하고 무디스 이런 애들이 미국은 A 등급하고 한국은 B 등급해. 이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S&P 무디스 걔네도 모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2008년에도 당장 그랬죠. 2008년에 부동산 위기 미국에서 터지는데 그때 당시 서브프라임 상품이 베이스가 된 그런 거에도 그런 불량 상품에도 신용등급 최고를 줬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신용평가사들의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몰라요. 정부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뭐 인구가 얼마나 되냐, 뭐 정치 체제에 따라서 또 다르죠. 예를 들어 독재다. 독재 체제면 솔직히 정부 부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하잖아요. 정부에 빚이 많다. 야, 세금 더 내. 아니면은 뭐 니네 예금을 압류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한 번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일단은 이 정부의 신용도라는 걸 평가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이런 더군다나 한두 가지 지표를 보고 정부의 상환 능력과 디폴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가 의미는 있어요. 이 데이터가 의미는 있어. 왜냐면은 어쨌든 버는 거는 GDP고 버는 거 대비해서 빚이 얼마나 많느냐를 판단해 봤을 때 빚이 적은 놈이 아무래도 디폴트 가능성은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건전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근데 이 GDP 대비 정보부채라는 거는 거기까지의 정보만을 딱 제공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로는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어쨌든 뭐 주식이고 채권이고 다 그 불확실성의 영역입니다. 세상에 안전한 건 없고 뭐 채권은 안전자산이다, 주식은 위험자산이다 이런 것도 다 잘못된 믿음이고 어느 정도 약간의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약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감으로 하는 거예요. 일본이 안 망할 것이다. 뭐 미국은 이러이러해서 좋을 것이다. 감이에요, 감. 어쩔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데이터나 객관성으로만 승부를 볼 수가 없는 게 이 바닥이죠. 아무튼 그래서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주제가 왜 일본이 망하지 않느냐, 일본의 상환 능력 뭐 이런 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봐야 됩니다. 상환 능력 보려면은 일단은 그 이자를 이 나라들이 몇 프로를 내고 있는지를 제가 봤을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 정부들의 부채 내용입니다. 그 전 세계 정부들이 그 부담하고 있는 이율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미국 정부가 10년간 빚을 내려면요, 현재로서 1.6%의 금리를 부담합니다. 독일이 10년간 돈을 빌리려면 마이너스 0.64%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10년간 돈을 빌리려면 마이너스 0.2%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금리라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일본이나 독일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부채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왜냐? 이자 안 내니까. 이자 안 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죠. 이자를 안 내도 되는데. 그죠? 물론 어디까지나 부채는 많으면 부담스러운 게 맞긴 맞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장 뭐 이자 내는 게 사실 큰 부담인데 지금 일본,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 다 금리가 마이너스이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뭐 1%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그 무이자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뭐 많은 나라들이 많은 선진국들이 부채 위기가 심합니다. 일본, 그리스 같은 경우는 2011년 이후로 10년째 이 부채 비율이 줄어들질 않네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미국도 심지어 이제 100%가 넘었죠. 근데 이게 고민해 볼 문제,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거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 미국도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뭐 내년 재정 적자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한다. 트럼프가 경제를 망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분석하는 기준을 개인의 기준으로 잡아서 그래요. 개인은 버는 돈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는 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거나 뭐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를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얘네 같은 정부의 뭐 어떤 부채 상환 능력 이런 걸 평가할 때 있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재정 적자가 사상 첫 1조 달러야. 특히 우리나라 언론들 뭐 슈퍼 적자 예산에서 뭐 500조니 600조니 이러면서 겁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순전히 다 개소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면은 좀 안 됩니다. 투자의 바닥에서는요.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지금 정상적인 어떤 경영자의 관점이라면은 이럴 때 빚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그 경영이나 경제학 쪽을 조금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빚이라는 것도요, 그죠? 빚이라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내에서 어떤 생산량의 극대화를 위해서 많이 낼 수 있으면 더 받는 게 이익이라면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빚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면 줄여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빚을 더 늘릴수록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난다면 빚을 늘리는 게 더 좋습니다. 빚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도덕책이나 이런 데서 배웠을 때 빚은 나쁜 거, 자산은 좋은 거, 자산이나 자본은 좋은 거, 빚은 나쁜 거 이렇게 배우는데 빚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빚은 빚일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이런 분석을 하는데 좀 더 세상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금 부채 비율 240%, 뭐 미국은 100%, 이탈리아는 뭐 130% 이러는데 지금 이 숫자가 이게 맞느냐 적느냐는 솔직히 지금 판단이 안 됩니다. 그거는 차마 제 개인이나 뭐 제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다만 뭐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로서는 지금 현재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일본의 부채 비율 뭐 240%, 뭐 이탈리아 130%, 뭐 그리스 180%, 지금 이 부채 비율을 그냥 용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지금 일단은 시장에 의심을 하기 시작하긴 했지만은 뭐 일단 괜찮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왜냐? 당장 돈 내놓으라고 안 하잖아요. 당장 저 나라들이 망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 어쨌든 별 위기 없이 잘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이 숫자 자체가 그다지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겠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왜 돈을 더 안 빌려? 이런 겁니다. 하여튼 자, 일본 정부가 왜 망하지 않느냐, 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함정, 뭐 이 정도로 이번 편을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쯤에서 마치고요. 또 지금 채권 시리즈 좀 몇 개 좀 준비해 놨으니까 좀 나중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